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 자산시장에 무슨 일이, 이걸 보시면은요, 일단 지난주 들어가기 전에 86번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델타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소매 판매, 이제 그 소비자들의 지금 실제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은 항상 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해놨죠. 수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였죠. 미국에서 나올 7월 FOMC 회의록 요거 주목해야 된다였고, 그리고는 이제 매주 나오는 실업 관련된 거, 그리고는 부채 한도 연준 의장 요런 문제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 월요일 장 시작할 때부터 좀 이제 안 좋은 게 있었죠. 왜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이제 철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탈레반하고의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군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탈레반이 전체 이제 차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탈레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확산이 되었었고, 요점이 약간 이제 사실 저희에게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나오는 거는 없지만은 무언가 조금 모두들 좀 찜찜한 것 같아 라고는 생각하시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날 대체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요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연준을 좀 오래 봐오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닐 카시칼이라고 해가지고요. 요번의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있는 모든 위원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했던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요 전에. 그때 반대표를 금리 지금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던지셨던 분입니다. 이제 닐 카시카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은 그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을 했어요. 테이퍼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멘트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어떤 거냐 하면 그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요.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구멍들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고 굉장히 나아졌다는 거죠. 경제 상황이 팬데믹 이후에. 그렇다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지금 고용시장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예를 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최근 달에 봤던 것과 같은 강한 그런 고용 시장이 향후 몇 달간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최근의 달이 어땠냐라고 하면은 고용이 수정된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100만에 가까운 고용 증가가 월간 레포트 이제 8월 초에 나온 거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처럼 강력한 고용 시장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테이퍼링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왜 놀랍냐라고 하면은, 이분은 가장 비둘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록 투표권은 없으세요.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의 고용 수준이 몇 달만 더 나오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증시가 드디어 팬데믹 이후로 딱 2배, S&P 500 기준입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갔죠. 팬데믹 이후로 S&P 500 기준으로 지난 2020년 3월 23일 2237 저점에서 지난 8월 16일 4479 해서 2배가 되었다.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빠른 불마켓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빨랐느냐라고 보시면은요, 요번이 354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것들은 보시면 빨라봤자 540일, 840일, 보통 1000일이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 동안에 이제 100% 상승을 하는 동안에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상당히 이제 다른 쪽의 섹터들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1등이 머티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가치주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 이제
뭐 커머더티나 이런 거 관련된 거겠죠. 요게 1등인데 근소한 차이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IT가 2등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상위권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 다 이게 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소위 가치주라든지 아니면은 커머더티 아니면 금리하고 연동된 그런 전통의 것들,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간 상당히 투자자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왔던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힘을 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날 나온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난 150년간 딱 12번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RIA 이게 어드바이스라고 여기 적혀 있더라고. 전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는 잘 모르는데 한국경제TV 이제 기사에 나온 거를 참고를 해보면 지난 150년간 6개월 연속 오른 경우가 12번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6개월 연속이 12번.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는 뭐 많이 올랐겠잖아요. 6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겠죠. 그냥 하락이 오는데 그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온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요 표만 봐가지고서는 저는 잘 판단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요것만 봐서는 이제 6개월 연속은 12번, 그럼 7개월 연속이 10번, 8개월이 5번, 9개월이 3번, 막 심지어 17개월도 한 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6 이상이라는 숫자가 12를 넘어가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서 자료가 나왔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6개월 인상 오른다는 것 자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이상으로 또 되게 길게 랠리를 펼쳤던 적들도 꽤 있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 보고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6년 이동 평균선을 추종을 한다고 해요. 미국 증시가 6년 이동 평균선이면 72개월 선이네요. 어마어마한 선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증시가 이제 이동 평균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30% 중반에 이제 조정이, 이건 사실은 조정이 아니죠. 폭락이죠. 여러분 30% 이상이면 폭락인데 이만큼이 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2배가 오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매품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2000년부터 해서 딱 2배 오르니 폭락하더라. 2배 오르니 요거는 뭐 이제 그 조정, 요 정도면 또 2배 오르니 기간 조정, 또 2배 오르니 코로나 때 폭락, 이번에 2배 올랐다. 야, 그럼 폭락이 오지 않겠느냐?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날 코스피는 휴장이었고요. 상해는 뭐 거의 보합,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은 혼조세를 보였고, 이제 그 탈레반 문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미국채 10년물은 조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 좀 금리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일 화요일 날 한국이 이제 이날까지 실적이 다 나왔죠. 그래가지고서 아마도 뭐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 다 실적 시즌 요거 다 정리한다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제 더 말씀드릴 게 없죠. 한국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피크냐 아니냐 이런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라서 조금 더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려면은 뭐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미국에 뭐 다른 걸 봐야 된다, 이런 등등등 지금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기업 가치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여튼 실적은 참 역대급으로 좋으나 이만큼 무심하게 넘어가는 실적 시즌이 있을까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CLSA, 여기가 저희가 이제 한국이 먼저 빠지기 시작을 한 게 9일 날에는 CLSA고 이제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9일하고 11일 날 연이어서 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CLSA가 이제 9일 날에 먼저 나왔었는데, 근데 17일에는 이제는 반도체 10% 빠졌으니까 이제 반도체 다시 사라, 의견을 다시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좀 뭐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다.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짧은 사이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하고 괴리 자체를 현재 주가하고 그렇게까지 높게 가져가려고 하시질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변동만 나와도 사실 이제 의견이 조금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해가 굉장히 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서는 한국에서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한국판 게임스톱에 대해 가지고서 K스톱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 시세 조정 아니냐, 매도를 못하게 하다니 그 말도 안 된다, 시세 조정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금융당국에서 뭔가 조치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판 K스톱, 요 게임스톱 운동은 잠정적으로 중단, 자율운동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7월 17일 날에 86번가 라이브를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보면은요. 네, 요런 꼭지로 다뤘었죠. 공매도 파산운동, 한국판 게임스톱이 발생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종목이 HLB였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이거 이제 완전 단체방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저도 뭐, 초대,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서 잠깐 방에 들어가 봤는데, 온갖 드립이 난무를 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때도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야, 이게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뭔가 그렇잖아요. 다지고서 저점은 살짝씩 높여가면서 이평선이 모여가는데 아이고 거래를 터트려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 괜찮을 수 있겠네 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날 이제 22%까지 주가가 쫙 상승을 하다가 근데 이제 실제 뭐 3시가 되면 원래 매도를 멈춰 이렇게 했다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3시부터 이제 하락이 크게 나타나서 종가는 22% 상승해서 5.54% 상승으로 거의 한 17% 정도 빠져서 끝이 난 거죠. 장중 고점에 비해 가지고서는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3.77%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좀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좀 뭐랄까요? 비웃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뭐 한국에서 저게 되겠어? 저런 거 해봤자지.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86번가에서는 이걸 실패라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다 가능성이 생기는, 이제 변동성 자체가 커지니까는 여기에 많은 뭐 투자자들이나 선수들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40만 주의 공매도가 들어왔다. 크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안 들어왔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향후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즉 만약에 이게 주가가 폭력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숏도 커버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상방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보시면 요 날이잖아요. 요날 22 올랐다 5로 끝났고 다음날 3% 빠졌던, 그러고 나서 지지부진한 것 같더니 여러분들이 요즘 코스피 코스닥 상황 생각해 보시면은 막 거의 뭐 안 떨어진 종목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HLB는 굳건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은 15% 오른 날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핫한 주식은 함부로 비관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식의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떠나서 함부로 건드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사실 이제 5월부터 저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HLB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개되자마자부터 공매도가 꽤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공매도 물량이 좀 줄었죠. 좀 줄었다가 멀분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7월 17일 날, 7월 17일 방송했으니 이날이죠. 7월 15일 날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날인데 이날 대량으로 이제 공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도 공매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또 15% 오를 땐 48만 주도 공매도가 나왔네요. 네. 근데 지금 정도 수준으로 보면 매매를 굉장히 잘하셨다면 모르겠지만은 공매도가 굉장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런 좀 일도 있기는 했었어요. 이제 HLB 관련해서는 이제 운용사의 경우에 요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은 피해를 이거 이제 공매도를 하셨었다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셨던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으로 차트를 되돌리면 그 전에 한번 HLB가 뭐 코스닥에서 1위를 가느냐 마느냐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가 엄청 올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를 흘리셨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기는 해요.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예상이 안 되게 움직이는 주식일 경우 공매도는 역시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날 밤에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자체도 마이너스 0.3% 감소일 거다. 월간 전월 대비로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 나빴죠. 발표치가 마이너스 1.1%였어요. 이유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델타 변이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델타 변이의 영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사망자, 위중증 환자만 보자 이렇게 되는 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 뭐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영향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날에는, 그리고 지난주 내내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어요.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는 이제 소매 판매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블룸버그 이제 이제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상당히 낮게 봤었죠. 마이너스 2.3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1 정도이면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날 이제 매를 좀 뒤늦게 맞았죠. 마이너스 0.9, 상해는 2% 빠졌고요. 다우랑 나스닥도 다 같이 거의 1% 가까이 빠졌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증시 빠지는 것과 더불어서요,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 한 1년여의 우리나라 환율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온 거, 뭐 그런 것도 더해지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주식시장 나쁜 거, 거기다 조기 테이퍼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쭉쭉쭉쭉 상승을 했죠. 이렇게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드디어 구두개입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8월 18일 날인데, 최근 환율 오름세는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역송금을 위한 달러 매수가 주된 요인이다.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환율 상승 심리 형성, 오버슈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 기재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외환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아니 이거 뭐 구두개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이제 이쪽 관련 업무를 좀 이제 높은 직책에서 하신 분께 들은 이야기로는 거의 뭐 손바닥 뒤집어서 이렇게 열어서 손바닥 안에 있는 거 바라보듯이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구두개입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를 좀 동참하지 않는, 특히 국내 기관인 경우에는 이게 조금 눈치가 많이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한국 기관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부 구두개입은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환율로 돌아와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한국 환율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원래 한국하고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하냐면요, 중국이 위기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중국 위안화를 숏을 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원화를 숏을 쳐가지고서 그 대용으로 먹고 나가는 헤지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숏을 못 칩니다. 큰 기관들의 경우에 그런 수요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위안화를 거래를 하다가 걸리면은 나중에 이제 영업이 정지가 되죠. 그래서 위안화는 못 하고, 그러면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코릴레이션이 높은 원화를 가지고 때리느냐 아니면은 이제 홍콩 달러 가지고서 하느냐인데 홍콩 달러 쪽도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정부에서 단기 자금 시장을 조금만 조작해 버리면 이거 피 터집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한국 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둘이 움직임이 비슷하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위안화 쪽도 그러면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뭐 한국하고 위안화 아이 글로벌한 흐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안화는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살짝 고개를 들긴 했지만 평온해요. 우리랑 차트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전에는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여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뒤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요 라인을 깨고 올라갔잖아요. 중국으로 보면 요 라인을 축 깨고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한국만의 굉장히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이 결국은 경기 민감주 비중이 너무 높은데 경기가 피크 아웃 될 것 같다. 경기 피크 쳤어.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들 경상수지 나중에 흑자 폭이 급격히 줄어들 거야. 그러면은 원화 환율은 약세가 돼야지. 두 번째는 지금 투기 세력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위안화를 숏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서 원화를 가지고 숏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위안화는 못 건드리게 하니까는 중국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중국 본토 그다음에 홍콩에 있는 아시아 쪽에 다루는 헤지펀드들 중에서 많은 곳들이 지금 수익률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원화를 그냥 지금 가지고서는 아주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또 펀더멘털 요인을 하나 더 찾아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 6월 FOMC가 이제 사실은 이때 당시가 조금은 매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기 테이퍼링을 과연 느꼈을까? 근데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더 예민하고 선수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연준이라는 통화 정책, 금리를 다루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쪽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갭으로 딱 떠가지고서 이게 1% 이상 오른 거거든요. 환율이. 빨간 장대 양봉 만들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6월 달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1% 이상 딱 떠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특별히 요 갭을 메우지 않은 채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 날이 6월 미국 FOMC가 있고 다음 날 한국 시장에서였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조기 테이퍼링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원화에 대해 가지고서는 대차게 약세 배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밤에 이제 주택 관련된 것 지표가 나왔는데 뭐 혼조였습니다. 그래서 착공 건수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좀 뭐랄까요 중간에 이렇게 바틀렉 같은 게 존재를 해서 만드는데 어려운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죠. 목재 가격 같은 거. 근데 이제 승인 건수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발표치가 더 잘 나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꾸 이제 주택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구조적이 향후 되려면 집과 관련돼서 그래서 주거비 관련된 항목이 많이 오르는 것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제일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고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믹스돼서 나오면은 특별한 일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7월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이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에 테이퍼링을 이제 하자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까지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파적인 부분이고 증시가 하락을 했죠. 딱 요때부터 해서 증시가 내려 꽂았습니다. 미국 증시.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그 전날에 내렸으니까 좀 올랐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1%씩 빠지면서 아이고야 했었죠.
그러고 이제 목요일이 되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조기 테이퍼링 이슈에 이제 속절없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한국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었던 거는 그 전주부터 반도체 때문에 얻어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만의 이유로 먼저 빠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이슈가 생기니까 추가로 더 빠졌어요. 근데 추가로 더 빠지는 부분이 더 빠져요, 글로벌보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분들만큼 지금 뭐랄까요, 이 아주 지금 증시에 불만이 많은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나왔는데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자체도 이번에 좀 낮았어요. 36만 건이었는데 발표치가 35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너무 잘 나왔고요. 연속 실업상 신청 건수도 지금 282만 건이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만 건 넘었었죠. 이번 주는 닐 카시카리 이분의 멘트가 좀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니애나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이제 월요일 날에는 조금 매파적인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날에는 조금 비둘기적인 이야기, 다시 비둘기로 돌아오신 느낌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테이퍼링을 결정할 때 델타 변이 이거를 요소를 고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 7월 FOMC가 끝나고서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3개 정도 질문이 나왔어요. 3개 정도 질문이 델타 변이에 대한 것이었고 그때마다 파월 의장이 약간 거의 뭐 애써 무시하는 정도로 델타가 미칠 영향이 경제에 크지 않다라고 이제 조금 이제 폄하하는 듯한 그런 듯한 느낌도 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델타든 뭐든 별 상관없이 테이퍼링은 무조건 하고 싶구나 라는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카시카리 이분은 아니다. 테이퍼링 결정할 때 우리 델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분은 원래 비둘기, 진성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부터 델타에 대해 언급을 해왔어요. 뭐냐면은 요 기사에 이제 8월 6일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에 나온 거죠. 2주 전에. 이때도 이미 델타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이퍼링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여하튼 이 조기 테이퍼 이슈 때문에 코스피 2% 가까이 빠졌고요. 상해도 빠졌고 근데 또 야구르게도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20일 금요일이 되니까 한국 시장은 이제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반대 매매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건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차트가 이제 YTD로 작년 연말 대비로 보았을 때 이제는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말이 이제 968이었는데 이제 968이 깨지고 내려갔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음전환을 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3월에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로 처음으로요, 증시가 200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뒤에 요거 연관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분이 이제 요즘에 매파로 분류가 되고 계세요. 카플란 총재. 이분의 경우에 이제 뭐 좀, 이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강경한 매파로 꼽히는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파죠, 분명히.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둔화시킬 경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다소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제 매파다, 강경 매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냐 하면은요. 지난 6월에 보시면 이미 테이퍼링 서둘러야 한다. 다음 최근에도 이제 나오셔서는 페드가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해야 하고 10월부터는 자산 매입 축소에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델타 때문에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FOMC 끝나고서 인터뷰에서는 파월 의장은 델타에 대해 가지고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준 내에서 비둘기든 매파든 전부 다 델타가 테이퍼링 플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요일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이달 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이제 연준 인사들이 총 출동을 하죠. 원래 이거 만나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준,
분명히 파월 의장은 델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가 두려운지 데이터가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비대면 미팅으로 인해 전환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경제한테는 데이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는 본인들은 이 델타가 두려워서 잭슨홀 미팅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준 인사들이 델타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델타가 뭐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테이퍼링 일정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향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네. 오, 호재네. 돈 더 푼다는 거네. 더 오랜 기간.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은 이날 이제 1% 정도씩 올랐습니다. 우리는 1% 이상 빠졌는데, 그쵸? 상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린 실컷 내렸는데 미국은 오르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좀 약 오르는 장세라고 할까요? 네, 그랬었죠. 아까 전에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선, 코스피하고 200이선 요거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림이 뭔가? 이게 지금 뭐냐면요, 미국의 중소형주 우리 지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러셀 2000입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가장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목요일 날에 200이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요. 그러고 나서 200이선을 다시 회복을 지금 했어요. 금요일에 1.65% 반등해서. 만약에 저희가 힘을 가지자면 우리가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비슷하게 좀 반등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한 주가 끝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이제 계속 저희 체크를 하는데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좀 내려가는 거를 멈추고서는 또 그렇다고 막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박스권을 열심히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오르기에도 데이터가 부족하고, 많이 내리기에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중간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유가가 사실 지난주에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뭐 사실은 $70 중반까지도 올라갔었다가, 이거 $70 중반이라는 거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꺾여 내려온 거죠. 뭐 그 사이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뭐 바이든 정부 쪽에 뭐 CNBC에 그때 그게 나왔었죠. 그 저기 원유 감산하는 거 오펙 플러스가 이거 좀 감산 좀 줄여야 된다. 그 전 세계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라.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료가 뭐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 이후 그 다음에 델타 변이가 좀 더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중국이 사실 이번 주에 뭐 지난주에 잠펀치기는 했지만은 소소하게 나온 데이터들이, 경제 지표들이 다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거기다가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유가가 빠졌죠. 유가도 이게 빨간 게 50일선이거든요. 그 빨간 게 지금 200일선이거든요. 거의 또 이제 터치를 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방을 요 정도에서 이제 확인해 가고, 결국은 유가도 많이 오르기도 많이 내리기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들이 있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 체크는 사실 뭐 크게 할 건 없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폭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런 정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인가요? CDC하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저희가 지켜보자라는 관전 포인트로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위에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은 코로나 이제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확진자 수 추이이고, 요 파란색 점선은 그게 이제 피크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요때 피크, 요때 피크, 요때 피크, 요때 피크, 요때 또 피크, 요렇게 내려오고, 요런 양상들을 보였죠. 몇 번씩. 요거를 이제 그 머건 스탠리에서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피크일지. 선행지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선행지표 찾으려고 해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재생산 지수, 재확산 지수라 그러나요? 뭐 이제 델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가 됐죠. 그쵸? 요 이제 재생산 지수를 보니까는 요거를 좀 예상할 수가 있더라. 재생산 지수가 먼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코로나 신규 일별 확진자 수가 뒤이어서 피크를 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9일에서 21일 정도
재생산 지수가 선행을 하더라. 근데 요번에도 요게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 덧붙입니다. 근데 요게 제일 주요 이유인데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제 그 모건에서 볼 때에는 아마도 요번에 델타 변이는 8월 15에서 25일 사이에 피크를 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지 다음 주에 확인되겠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CDC에 들어가셔도 예상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자료가 계속 로딩 중이네요. 네, 굉장히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로딩을 해야 되는 네, 드디어 아이고 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향후 요거는 사망자고요. 그 이제 주간 그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예상치가 CDC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머건에서는 이제 뭐 8월 15일에서 25일이면 피크가 진짜 피크 조만간이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양쪽 중에서 누구 말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 접종률의 경우에도 뭐 사실 요 데이터를 뭐 저희가 또 열어보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슬슬 기어가다가 이제 백신 안 맞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백신에 대한 혐오 이런 것도 불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다시금 접종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총평을 해보면은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자산시장을 지배했다. 안 좋았죠. 근데 특히나 한국의 경우는 더 안 좋았다. 먼저 매를 맞았는데 이 상처가 채 회복이 되기도 전에 다음 펀치가 들어와서 더 아팠다. 그러나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배팅은 금물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7월 FOMC 회의록 공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 관련 데이터들 미국 그 다음에 목요일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의 이제 그 반기를 드는 표가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깜빡이를 넣는 겁니다. 깜빡이를 넣는 건데 8월부터 해가지고서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별일이 없지 않을까. 근데 사실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또 그런 변수를 만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해서 요번에 다음 이번 금리 결정에서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있을 그 금리 결정에서도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올리더라도 한 번 올리고 좀 눈치를 볼 것 같고 그냥 하반기 중으로 한 번 정도 상승, 그러니까 인상 정도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별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게 임팩트를 줄 요소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목요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금요일 밤에는 PC 물가지수 나오고요. 그리고 많이들 기대하시는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26에서 28일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이때 과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조금 이게 조금은 잘못 아실 수도 있는 게 여기에서 통화정책의 결정을 내리는 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글로벌에 있는 이제 중앙은행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무부나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연준에 일하는 분들은 거의 다 총출동을 하죠. 모여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인 것까지도 다루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근데 워낙 중요 인물들이 다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들 가지고서 많은 거를 이제 사람들이 또 유추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버냉키 의장 시절에 QE를 할 때나 아니면은 작년도에 이제 평균 물가제도 도입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 때는 사실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특별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잭슨홀
이라는 미팅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통화정책은. 근데 모인 김에 우리 특별회의 열어가지고서 요거 이제 도입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 보도자료 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 미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해 갖고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잭슨홀 가지고서 테이퍼링 8월에도 당장 얘기 나올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명히 이런 외가격 베팅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전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엔 동의를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부채 한도, 그다음에 연존의장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요.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